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출연 준비돼 있고요. 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춘추 전국 시대를 연 OTT 시장도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첫 소식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의 돼지 농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은 막자 정부는 6개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또 뚫렸습니다. 이번엔 연천입니다.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 통제하고 있어요. 이 농장은 4,7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워왔습니다. 이 중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죽어 농장주가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내 두 번째 발생입니다. 감염 경로가 뭔지는 이곳도 딱히 짚이지 않습니다. 일반 자료를 조경하고 있고 문창 본사이며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장주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 최근 석 달간 발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장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한 적도 없어서 규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역엔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발생이 확인된 뒤 해당 농장의 돼지 4,700여 마리를 비롯해 예방적 차원에서 국은 3km 이내에 있는 다른 농장 두 곳의 돼지 5천 마리까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비롯해 6개 시군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아주 소독력을 들이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마다 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돼지 농가들은 앞으로 3주간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잇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소독 차량은 총동원하고 축사 주변에 뿌릴 생석회 공급량도 확대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파주와 연천 모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입니다.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북한의 방역망이 뚫렸을 때 경기도는 방역을 강화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전파 경로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학무 기자입니다.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지역에 농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삼이천에서 1km쯤 떨어져 있고 임진강에서는 2km 거리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지점 부근인 파주의 발병농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두 곳 모두 북한 지역에서 10km 이내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두 농장에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한 명이 네팔을 다녀온 것 말고는 다른 나라를 다녀온 적이 없는 데다 네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이 아닙니다. 두 농가의 농장주도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곳 모두 음식물 쓰레기인 잔반을 먹이로 사용하지 않았고 두 농장을 동시에 다녀간 사료 차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 또 북한과 연결된 하천과 가깝다는 공통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애초 경기도는 올해 5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신고와 감시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 조짐을 보이자 결과적으로 방역망에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디까지 뚫린 걸까? 축산 농민들은 불안감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병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 여러 대가 강원 지역에서만 30곳이 넘는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연천 지역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오전부터 축산 차량 소독 통제소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기도 연천 확진 농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원래는 소독시설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발병 지역이랑 워낙 가까워지자 도로 주변에 소독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겁니다. 코앞까지 전염병이 다가온 상황에서 뒤늦은 방역에 추라도 포기한 농민은 더 불안합니다. 당연히 이게 뭐 백신도 없고 뭐 걸리면 100%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확진 농가를 출입한 차량 여러 대가 이미 접경지 곳곳을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GPS 조사 결과 파주 확진 농가를 출입한 사료 공급이나 운반, 인공수정 차량 여러 대와 노동자들이 강원 지역 30여 개 농가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사료회사 영업사원이 농가를 개별 방문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료 판매 사원들이에요. 판매.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사료 바꾸라고 이제 사람들이 도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그런 것도 문제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농장 가는. 정부는 중점 관리 지역을 늘려 방역을 강화할 계획. 하지만 감염 경로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추가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유입 경로가 오리무중이지만 가능성 중의 하나로 야생 멧돼지가 거론되고 있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연천 인근 지역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총으로 잡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유 황선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는 돼지가 감염된 잔반 사료를 먹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 국가를 방문하거나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의 경우 잔반 사육과 발병 국가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등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총을 쏘면 멧돼지의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틀 등을 이용한 포획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 농가는 단절된 평야지대로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작고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도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북한 멧돼지가 한강을 거슬러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연천 농가 역시 농장 축사 구조의 특성상 야생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와 직접 접촉해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사육돼지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지려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지금 울타리도 있고 창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은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발생한 2건 외에는 전 세계에서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해 총기 포획 금지와 함께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 확인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접경 지역에서만큼이라도 공동 방역에 나서보자. 정부가 대답 없는 북한을 향해서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파주에 이어 연천까지 남북 접경 지역을 따라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겁니다. 남북 방역 협력 추진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대북 통지문을 오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북측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측 발생 지역과 현황 자료도 함께 전했습니다. 답이 올진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을 신고한 지난 5월 말 이후 정부가 수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경로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또 평가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며 일단 우리 측 지역에서 방역에 주력하고 당초 파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도 서울에서 축소해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시적으로 도매가는 올랐습니다만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오름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의 한 돼지고기 전문 식당. 점심시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지만 업주는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크지요.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가격도 오르고 그럼 여러 가지로. 정육점 사정도 비슷합니다. 당장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kg에 1,000원 가까이 오른 데다 손님 발길도 주춤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 이제 소비 성향이 좀 이제 많이 위축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하죠. 발병 소식이 전해진 첫날 전국 돼지고기 경매 가격 평균은 하루 전보다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돼지고기값 급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본 추가 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오름세가 장기화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염병 발병 지역의 돼지 사육량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비축량도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은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충분하고 또 이 돼지 가공업체들의 재고 분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이 돼지고기값 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지만 소매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매시장 대부분이 휴장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에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어제 2,029원으로 오르더니 오늘 2,044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돼지고기 수급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일부 중간 도매상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점 매석에 나섰고요. 이 재고 물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정육점이나 돼지고기 식당들은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 비밀에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생 목숨 사는 걸 묻는데 다시 돼지 사서 새끼라 그러는데 또 매년 그러니까 한 5년은 돼야 돼요. 뭐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파주와 연천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사실, 사람, 짐승 또는 차량에 의해서 침투했을 거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죠. 검찰이 범행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의혹 보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지난 6일 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2009년 9월 7일에 정 교수가 상장을 위조했다고 본 겁니다. 이후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시점과 방법 등을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정 교수 아들이 2013년 받은 상장 일부분이 딸 표창장 위조에 활용됐고, 표창장에 적힌 봉사활동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 표창장이 만들어진 시점도 아들이 상장을 받은 2013년 이후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상장 원본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의전원 입시에 위조 표창장이 이용됐을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딸 조모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학교 허가 없이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에 고문으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겸직 허가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만간 소환 시기와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이 논문이 고려대 입시 전형에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었죠. 당시 대학 입시 관계자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고대 입학 전형 당시에 이 논문이 제출됐다는 겁니다. 만약 위법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고려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딸 논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조 씨가 고려대 세계 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할 때 제출됐다고 당시 심사를 맡았던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 딸 입시 과정에 참여한 고려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출 목록 12개 가운데 9번째에 해당 논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주대 인턴십 경력, UN 인권 인턴 서류, 물리학회 장려상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목록표에 있다면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5가지, 논문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 등 2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은 보통 어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6일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고려대는 물론 이미 위조 의혹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력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딸 논문이 입시 전형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뒤 학교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저희 방금 기생충 영화가 나가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위조한 정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황을 포착한 겁니까? 우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이제 설명과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오늘 자리인데 조금 전에 그 영화 화면 보셨잖아요. 이거 역시 검찰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예. 네, 검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공소 제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후에 구체적인 그런 수사를 더 보강 수사를 진행했더니 정황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누군가의 이야기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라고 지금 해석될 만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는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과연 검찰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 대상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인지 또는 그 둘 다인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만 가지고 좀 추측해서 좀 사건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가 2012년이었고 그렇죠. 표창장의 완성본이 만들어진 시기, 그러니까 파일의 생성 시기겠죠. 그것이 2013년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공소시효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형문회가 있던 날, 그날 밤에 이제 불구속 기소한 것이죠. 네, 자정되기 전에 기소를 했는데 그때 공소시효를 계산한 게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시작되는 게 7년이 시작되는 게 이 범죄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럼 범죄의 완료일이에요. 종료일이에요. 즉 만들어낸 날짜거든요. 사무소 위조했다면. 그런데 그 표창장에 있었던 게 2012년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7년을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그때쯤 그날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급히 일단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약간 또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표창장에 검찰이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 그 표창장에 201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날짜가 실제로 검찰이 입수한 그런 그 파일을 보니까 이게 2013년이라는 거죠. 검찰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실제로 그 위조 작업이 있었던 일이 2013년이고 따라서 공소시효는 이미 1년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후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가능한데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도 압수된 그 PC 하드드라이브에 정경심 교수 등이 위조한 또 위조 작업 중간중간 과정인 파일들이 있고 또 그 파일들의 그 생성일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은 사실은 그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법원은요. 유죄 무죄를 가리고 또 유죄일 경우에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유죄 무죄를 가름에 있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검사가 A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그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 뭐 범죄의 일시, 뭐 장소, 방법, 공범 여부 등등이 있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판단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임의적으로.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일시에 C라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라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했다면 그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엉뚱하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한 거네요. 제가 바꿀게요. 라고 하면 기껏 피고인이 다 방어를 열심히 해서 이걸 억울함을 풀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 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특정한 것만 공소장에 특정된 것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성명불상인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공모해서 위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누구와 공모했는지 언제 했는지 등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 조사해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군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저희가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좀 소식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를 좀 발생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 10건 가운데서 2건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다라고 경찰이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국가수에 이 화성 사건의 증거물의 D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이 용의자가 아직까지 진범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범이 확정이 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 반에 경기 남부청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님이 마침 나와 계신 김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는 지금 영화 살인의 추억 그리고 뭐 드라마, 케이블 드라마의 시그널에서 좀 다뤄졌던 사건으로 기억하거든요.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죠. 예. 총 1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요. 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또 부녀자였습니다. 예, 예.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중에 모반 범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예. 전체 범행을 연쇄적으로 다 저지른 사람은 아니고 특정 범행만 저질렀다라고 현재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범인이 누구다라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이러한 예.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과학기술로는 찾아내지 못했던 증거들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지금 2건의 어떤 용의자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DNA를 채취했던 게 당시 그 피해자의 의복, 옷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당시 피해자 한 명의 옷에서 DNA가 발견됐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 등등이 있는 거죠. 예, 예. 하지만 이렇게 2명의 피해자의 옷에서 이 특정인의 DNA가 나왔다고 한다면 예. 범죄와 관련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은 DNA가 검출됐다는 것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추가적인 조사 작업이 필요한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해줄지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1986년에서 9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군을 참 공포로 몰아넣었던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여성이라는 공통점 외에 사실 피해자 연령대는 참 다양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일단은 경찰이 여전히 미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확인이 됐다는 점 수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이 위조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표창장이 사실 부산대 의전의 입학시에 사용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네. 우선 위조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면 예. 뭐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동양대학교는 이제 국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고요. 예. 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즉 국립대에 위조한
위조한 문서를 국립대에 제출해서 예.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립대나 사립기관에 사설기관에 제출했다면 이건 또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국립대라는 말씀 이제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네, 부산대도 역시 부산대.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저자 논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물론 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직권으로 이 논문을 좀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고대 입시에 제출됐다는 기록을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예.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일을 했던 그 고려대학교 교수가 예.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제시한 그런 문서를 보고 예. 이런 그 제출서류 목록표에 그 논문이 있더라. 이걸 보고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예. 검찰이 이러한 보도를 유도한 것인지 예. 여부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제출 목록에 논문이 있었다면 그동안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여러 조국 장관을 포함한 그런 주장들이 실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제출서류 목록표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논문을 제출했고 그 논문이 입시에서 큰 작용을 발휘했다라는 예.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빙 자료 제출 목록을 확보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고대에서 이 입시 관련 자료들이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은 이 의학 논문의 실제로 제출 여부를 이 제출 기록만으로도 가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판단과 예. 법원에서의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선 제출 서류 목록표가 있고 존재하고 거기에 그 논문이 기재되어 있다면 예. 제출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예. 또 반대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라고 반박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판단은 조국 교수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지금 다른 재판도 아니고 형사 재판이 될 거예요. 예. 형사 재판이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목록표에는 적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논문이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목록표에 있으면 제출됐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실제 제출됐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검사도 아마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테고 예.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오해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방어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당시 고대 입학 사정관이었던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저희 YTN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제일저자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술이 만약에 법정에서 쓰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논문이 정말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가정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 부산대 의전원에 그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만 예. 만약 정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서 합격했다면 이 부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형사적으로 고려대는 제어가 될수 어떻습니까? 있는 거죠. 이 제일저자 논문과 네. 관련해서? 네,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려대 역시 그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위조된 어떤 자료라든지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예. 역시 그 고려대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만 예. 이것도 가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검찰이 범죄 사실의 증명에 실패한다면 예. 이건 전부 다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의 칼끝은 이게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소환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 단서는 있습니다. 예. 바로 16일에 이제 자녀가 예. 논란의 또 핵심에 있는 자녀가 조사를 받았어요.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이제 점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섣불리 출석 요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대한 그런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예.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예. 또 굉장히 그 후에도 압수물에 기초한 참고인 조사들도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들과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예. 한 번의 조사로 최대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찰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또 출석에 응해서 출석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 과연 공개적으로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한 그런 조사도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도 그건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과거의 예를 보면 뭐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끝낸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또 검찰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내비치는 그런 진행 단계들을 볼 때는 예.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보다는 직접 검찰청사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양한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한 공보 준칙 개선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이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당정회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에는 속도 조절을 택했습니다. 전임 장관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당장이라도 뜯어고칠 듯했지만 반대로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그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결 이후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은 거부당한 가운데 정의당을 이틀 연달아 방문한 조 장관은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 사법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검찰개혁과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전략 조은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64주년 행사는 총선 압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였습니다. 일치 단결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이 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당내 중진과 86세대를 중심으로 불출마 확인서를 받는 등 용퇴를 종용하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전략공천 1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고심 끝에 총선 꿈을 접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겸하는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저요? 네. 지금 제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 교통정리에 젠걸음하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조국이라며 청와대 담장을 넘길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현직 국회 부의장인 오선 심재철 이주영 의원은 나란히 삭발투쟁에 가세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조국 피자 장관을 대통령께서 고집스럽게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두 보수 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달 말 대정부 질문 말고는 아직 정기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치 권력보다 속보 경쟁과 가짜 뉴스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세계 41위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인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표시한 세계 지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서 발전이 컸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언론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속보 경쟁과 가짜 뉴스를 꼽았습니다. 속보 경쟁, 그리고 또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이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아주 정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가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들루아르 총장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ve to say that after such a terrible decade for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the improvement is strong,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is.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서도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연속된 발언은 가짜 뉴스와 속보 경쟁, 진영 논리로 민심이 왜곡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속보 경쟁과 확인 안 된 의혹 제기에 대한 물음표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하고요.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예. 사건은 지난달 18일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벌어졌습니다. 28살 A씨 등 4명이 20살 지적장애 여성 B씨를 폭행 후에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안매장 장소는요. 원룸에서 134km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입니다. 이들이 뭐 어떤 사이로 밝혀졌습니까? 일단 뭐 피의자들은요. 군산 지역에서 뭐 선후배 사이, 그리고 뭐 사실혼 사이, 연인 사이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경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교도소에서 같이 알게 된 사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들과 이 피해자들과 숨진 예. 피해 여성인 B 씨는 어떤 사이였는지 좀 예. 말씀드리면 SNS를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피해자들은요 대구에 살던 이 B 씨를 데리고 와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예. 동거를 시작한 시점이 지난 6월부터였습니다. 이 동거는요 8평 규모의 방 2개 구조 원룸에서 이뤄졌습니다. 아니 왜 살해한 겁니까 피해자를?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을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하는데요. 예.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사실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B 씨, 숨진 피해 여성 B 씨는 광주가 고향이고요. 예. 평소 가출이 꽤 잦았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요, 이 B 씨의 가족이 직접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피해자들은 이 B 씨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구타와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현재 이 피해자들은 살해 사실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 어떤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고 또 왜 살해했는지 등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둘러싸고 일각에서는요. 이 피해자들이 B 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했지만 거부를 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예. 관련해서 경찰 역시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건은요. 한 통의 납치 신고의 경찰 수사로 이어져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숨진 피해자 B 씨와 함께 감금된 여성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예. 바로 31살 C 씨인데요. 31살 C 씨 부모가 이 딸이 납치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숨진 피해 여성 B 씨와 이 C 씨는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각각 달랐지만요. 예. 성별은 같은 여성이었고 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 씨는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에 피해자들이 있는 원룸에서 도망쳐서 친구 집에 몸을 숨겼는데 예. 다시 피해자들이 이 C 씨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발각돼서 끌려갔고요. 이 사실을 이 친구인 C 씨의 친구가 부모에게 전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이 C 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함께 감금당했다가 살해당한 이 B 씨의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경찰은 일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바로 YG그룹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죠. 예. BI에 관련된 경찰 조사 소식입니다. 예. 경찰이 14시간가량의 조사 끝에요. 가수 BI 본명은 김한빈 씨입니다.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을 시켰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대마초 구매와 그리고 흡연 의혹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온 BI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조사에서 어떤 말 하신 거예요? 조사에서 어떤 말 하셨나요? 실망시켜드려서 양현석 죄송합니다. 대표가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너무 죄송하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 같은데 예. 경찰이 그럼 물증도 확보를 한 겁니까? 일단 좀 뭐 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2016년에 벌어졌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기존의 마약의 음성과 양성을 좀 확인하는 게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인데 사실 3년 전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몸 신체에서 반응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어서 한계가 있죠.
네, 뭐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물증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BI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어제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BI를 전환시켰습니다. 또 어제 BI에게 그 2016년 당시에 지인인 A 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요구했고 건네받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대마초를 피운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최초가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이 BI의 지인 A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당시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I가 자신에게 이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2주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요. 잘못 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에 거의 A 씨가 3년이 거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진술 번복에 대해서 당시에 양현석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6월에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양 전 대표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요. 협박과 범인의 도피교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혐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뭐 제3자에게 증거 인멸을 하게 하거나 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제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모두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서요.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엊그제였습니다. A 씨를 불러서 공익신고 내용과 과거 경찰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A 씨에 대한 조사한 바로 그 다음 날 BI를 소환 조사하는 등 상당히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한국 여고생이 50대 일본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맨션. 바로 지척에 도쿄에 있는 유일한 초중고 한국 학교가 있어 이곳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추석날이었던 지난 13일 저녁 6시 반쯤 이 맨션 1층 로비에서 한국인 여고생 한 명이 일본인 성인으로부터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이곳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50대 일본인 여성이 다가와 폭행을 가한 겁니다. 거주자도 아닌데 왜 로비까지 들어와 시끄럽게 하느냐면서 밀치고 때리며 억지로 10여 미터 로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에게 용서를 빌라고 윽박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테 멱살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고생이? 네. 거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나가라고. 멱살 잡고 나가라고. 너 여기서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냐고. 때마침 주변에 사는 다른 한국인들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속속 몰려들어 가해 일본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고생은 더 이상의 화를 면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일본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분석한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폭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교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금 무섭죠. 특히 지난달 홍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소식이 일본에 보도된 뒤 일본 방송 출연자가 일본 남성도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낸 터라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한층 더합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혐한 관련 폭행 사건에 대비한 특별 교육을 하고 각 가정에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홍대에서 일어난 일본 여성 폭행 사건 때 우리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한 점을 강조하며
일본 경찰도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뉴욕으로 가봅니다. 다자 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유엔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는요. 각국 정상들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올해 제74차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북핵 문제와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등 산적한 이슈와 함께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And the General Assembly is a unique and indispensable forum where the world can come together to advance on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s.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하는 일반 토의는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날 연설대에 오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3년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해온 북한은 올해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망이 맞다면 김성 유엔 대사가 연설에 나서 대미 설득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무대에서 펼쳐질 양자 외교전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안을 긴밀히 협의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활발한 북핵 외교전 가운데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이후 이란 문제도 핵심 의제로서 각국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요즘은 드라마, 예능 등을 TV로 직접 보는 것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를 통해서 보는 세상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국내 사업자들도 저마다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OTT란 용어 좀 생소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냥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는 예. 인터넷 TV의 약자라고 생각하다 정말 해라. 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TV 신청할 때 보면 있는 이 셋탑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셋탑박스 그 위에 있는 서비스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말인데, 이 서버에 영상을 저장해 놓고 TV나 스마트폰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등에서 영상을 보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딱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웨이브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웨이브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SKT에서 이제 서비스하던 이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옥수수라고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랑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으로 만든 이제 푹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합쳐져서 이제 시작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그렇게 합쳐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서비스를 보다 보면 일단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합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옥수수 같은 경우가 현재 회원수가 약 무료 회원 포함해가지고 약 1,000만 명 정도 되고, 푹 같은 경우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니까 합쳐서 1,400만 명이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5G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통사 입장에서는 5G 시대에 좀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다음에 지상파 같은 경우도 이제 VOD 서비스가 원래는 최근에 이 방송국들 수익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VOD 수익을 계속 지금 코드 커팅 시대에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지금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야심차게 합쳐서 시작한 만큼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가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뭐 지상파들이 제작하던 콘텐츠와는 어떻게 좀 다른 건지 비교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2,000억 원 정도를 펀딩 받아놨다라고 하고 2023년까지 한 3,000억 원을 콘텐츠 제작에 쓰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돈인데요. 아직 제작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침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으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미 지상파에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 것에 제작비를 대고 온라인 독점으로서 이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방식을 한꺼번에 쓸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상파 드라마 아니면 예능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코드 커팅의 주된 이용자인 20대, 30대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만족시킬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코드 커팅이 뭡니까? 예. 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예. 이제 이 TV를 직접 어떤 이런 케이블 TV나 뭐 예. IPTV나 아니면 뭐 안테나까지 지금 예. 사라졌지만 예. 이런 걸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예. 아예 이런 거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TV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코드를 잘랐다 그래가지고 코드 커팅족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 예. 한국에서도 지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 타깃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OTT 서비스에. OTT 서비스의 주 타깃층은 아무래도 저희가 2018년쯤에 예. 이 방송 매체 이용 형태 조사를 이제 한 것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걸 이걸 보면 OTT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0대, 20대, 30대입니다. 이 30대까지는 OTT 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60%가 좀 넘는데 40대로 넘어가면은 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를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예.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따라서 올라옵니다. 아, 그렇죠. 미래에 어떻게 뭐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웨이브 측이 CJ ENM과의 제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이러니합니다. CJ ENM은 JTBC와 손을 잡았어요. 이 OTT 예. 서비스를 별도로 출시한다고 또 밝혔어요. 실은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예. 원래 이제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했던 OTT 서비스인데요. 원래 현재 지금 이 웨이브 입장에서는 예. 이런 20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예. 다만 CJ ENM이나 JTBC는 지금 이 지상파 쪽이랑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OTT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예, 예.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컨텐츠끼리 모아서 어떤 뭐 해외 진출도 좀 해보고 뭔가 제대로 좀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얘기 자체만은 지금 웨이브가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좀 보도자료를 좀 냈다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가 향할 곳은 이제 국내로는 사실 좁은 것 같고 무대가 결국에는 세계 시장을 노릴 텐데 해외로 진출할 때는 또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실제로 모든 분들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이 미디어 사업을 하실 때는 예. 해외 진출을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한국 시장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반면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이 K 콘텐츠가 인기가 없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정식으로 저작권을 맺고 어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어떤 생각하지 않고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지 결국 이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K 컨텐츠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컨텐츠를 묶어서 내보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사실 서비스가 중간에 뻗어버리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기술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걸 단순하게 콘텐츠다, 상품이다라고만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이쪽에다 좀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래도 로컬화가 있겠죠. 지금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많은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 이렇게 됐지만 나라 하나하나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지화에 대해서
더 명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좀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실제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각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데 나라는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해외 시장을 노리는데 또 반대로 해외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제 예. 올해 말부터는 뭐 애플,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도 우리나라를 좀 공략한다고 예. 하는데 이런 거대한 업체들과는 또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애플에서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겠다라는 예.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블 관련된 영화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진출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지상파 시청층이랑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OTT 이용자층이 굉장히 나눠집니다. 예. 나눠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OTT 이용률이 꽤 높은 반면에 그 약간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OTT 이용을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를 좀 더 만들어내야 될 이런 필요가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지금 한국산 OTT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방송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쇼 같은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라이브 방송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시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조금 더 좀 근엄한 모습을 버리고 그 시청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같이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누이저 가족들의 의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문자들 주고 계신데요. 9330님께서는 제 고향인 충남 홍성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감염 소식이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전해주셨고요. 2991님, 자식을 잃는 것 마냥 축산 농민들의 속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라는 응원의 문자도 주셨습니다. 5894님, 차량 방역과 함께 드론 방역은 또 어떠냐고 넓은 지역은 차보다 드론이 좀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던져주셨고요. 8250님께서는 하루빨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해서 농민분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속보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8191님께서는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견. 2369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자로 확인이 되면 이 공소시효를 살인 시점이 아니라 범죄자 판명 시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밤사이에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무려 14도, 그리고 경기 북부는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출근길에 외투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음악 있는 저녁 일기예보의 좋아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천을